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팎의 변호사 박민규입니다. 무죄무혐의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죄무혐의가 뭘까요? 단순히 내가 죄가 없다 그런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무죄무혐의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조사받으실 때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 이런 말씀은 하면 안 된다라는 점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변호사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잘 시청해 주세요. 법원의 무죄 판결, 검찰의 무혐의 처분, 대체 이건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정말로 내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지만 법률적으로는 죄가 안 되는 경우, 예를 들면 피해자의 사실 승낙이 있었던 경우들이 있겠죠. 세 번째로는 혐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즉,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범죄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들이 제대로 제출이 안 되었거나 입증이 잘 안 된 경우, 그러한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혹은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실무상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들은 세 번째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내가 범죄 행위인지 아니면 범죄 행위가 아닌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그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내가 무혐의로 이 사안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대표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도 있겠죠. 내가 남녀와 둘이 같이 있었는데 사실은 합의하에 한 행동이지만 남녀 간의 관계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예로는 마약 사건에서 마약을 같이 투약을 했거나 혹은 나는 투약을 하지 않고 친구가 옆에서 투약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을 뿐인데 죄 없는 나까지도 저 사람 마약 투약한 거다 혹은 더 나아가서 저 친구가 나한테 마약을 제공해 줘가지고 내가 억지로 약을 먹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빵! 자, 어떻게 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느냐를 떠나서 진짜 이렇게 하면 무혐의 처분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 굉장히 감정이 격앙돼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 진짜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평소에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전공이 뭔데 우리 아들은 얼마나 착한 아들인데 등등등등 피의자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혹은 죄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부터 앞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도 듣고 있다가 그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혹여나 죄를 인정할 경우가 발생하면 양형자료로 쓸 내용이고 지금 무혐의를 주장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데부터 해서 내가 지금 옛날에 의대 나온 사람인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경찰 출신인데 심지어 저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초중고등학교를 다 성실하게 개근상을 받고 나온 친구인데 범죄를 저질렀겠냐 이런 말씀들을 여러 가지 하시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무혐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라는 점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지 그 외의 걸로 희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첫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세우지 말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이고요. 자, 두 번째, 성범죄를 가정해 볼게요. 그 경우에 피해자가 이렇게 곧바로 저항을 하지 않았다. 혹은 그때 당시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기쁘다고 성적으로 만족을 느꼈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범행을 희석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께서 이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인 남성입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이제 가진 것 자체는 자기가 인정을 하지만 내가 억압적으로 뭔가 성관계를 가져간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수사기관에서 하신 말씀이 그 여자애가 굉장히 큰 신음소리를 냈다던가 아니면 여자다라던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한테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분이 저항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성적으로 만족감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냥 오로지 가해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그 피해자가 자신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신체 반응을 표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꼭 성적인 만족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오로지 일방적인 견해로 피해자도 그때 만족을 느꼈는데요. 저항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세 번째. 피해자분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여주시면서 아니 어떻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이렇게 행복하게 여행을 다니고 맛집을 다닐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그 끔찍한 범죄 행위에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서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계속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굉장히 커지기 마련이에요. 그러한 사건으로 내 삶이 무너지면 내 존재 자체가 부인당하는 경우도 많이 느낀다고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일상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영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행을 다니고 행복한 사진들을 SNS에 게시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행동이냐고 수사기관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자살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어떻게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지 한참이 지났는데 이렇게 3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할 수 있느냐. 이거 그냥 합의금 노리고 나 겁줘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하는 뭐 사실상의 공갈 행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이내에 고소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고소가 늦게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게 우리가 무혐의가 주장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저는 피해자분들도 많이 이제 만나 뵙고는 하는데 실제로 집 밖으로 장기간 동안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엘리베이터에 다른 사람과 같이 탑승하는 것조차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이 너무 늦게 고소당한 것 자체가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피력하시는 것은 수사기관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실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젠 피해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경우들도 제가 종종 만나 뵙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아이 경찰 양반, 내가 성범죄 가해자라는 혹은 내가 마약상이라는 내가 저 사람을 때렸다라는 증거를 갖고 오라고 증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옆에서 저도 수사에 입회하고 있다가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과거에 발생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행위 이거 뭐 유죄의 입증은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범죄에 대한 입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말만 믿고 지금 나 그냥 억울하게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시려고 하신다면 이는 분명 필패할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방식의 변론도 꼭 피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저렇게 말해봤자 무혐의 처분이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즉 사건 본류와 상관이 없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제 말의 핵심이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이야기를 전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했으면 고소장이 있고요. 그리고 고소인 조사를 받을 거고 우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피의자 신문을 받을 거예요. 그 와중에 서로 이야기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점들을 담당하는 검사님이나 혹은 경찰관님께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대질신문을 요청하는 방식이 있어요. 즉, 한 장소, 한 시각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수사관과 동시에 만나가지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노련한 수사기관의 눈에는 누구 말이 거짓말인지가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폴리그래프 검사가 있어요. 소위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고 하는데 이 신체에다가 뭐 여러 가지 기계를 막 부착을 해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 호흡수, 맥박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수십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과연 참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판별을 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게 되면요. 내 말이 진짜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수사기관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가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는 그 증거로 사용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누구 말이 진짜인지 판별하는데 그 심증을 심어주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어서 정말 억울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 그 조사를 저희가 먼저 요청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 법원 단계에서의 증인신문 절차예요. 만약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정말 그 나쁜 사람이 계속 일관되게 피해자라는 진술을 해가지고 경찰도 속고 검사도 속고 이 사건이 기소돼가지고 재판까지 열리게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법정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증인으로 불러서 그때는 저희가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록들을 다 열람복사해가지고 변호인들이 획득할 수가 있거든요. 판사 앞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같이 같은 조건 하에서 싸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 그럼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고소장에서는 피해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이후에 조사받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나중에 우리 피의자가 그와 상반되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한 얘기를 수사기관이 피해자한테 전달했을 때 말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러한 그 쭉 진술의 변화를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꼬일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거짓말했다라는 점을 이제 노출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재판부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누구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증인신문 과정인데 그 법정에서 저 높은 법대에는 판사님들이 앉아 계시고 왼쪽에는 검사님이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변호인들이 앉아가지고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막 증인신문이 오고 가면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증인이 진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인들도 자기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려고 맘먹고 왔더라도 그 거짓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신문 절차가 내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떠한 억울한 일에 연루가 됐을 때 혹은 내가 진짜 뭔가 잘못을 했지만 그 죄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을 때 사건과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사건 자체에 집중을 하되 상대방,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지금 모순되고 일부는 부풀려져 있고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합쳐져 있는지 그것을 밝혀내는 공격을,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해야지 내가 나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이상한 엄한 소리 하지 마시고 꼭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가지고 사건 그 자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해주세요. 알았죠?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명의 경찰, 검사, 판사님들 다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건데요. 혼자서 엄한 소리 했다가 사건이 산으로 가게 두지 마시고 꼭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하시면서 그 사건을 누구보다 잘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안팎의 변호사 박민규였습니다. 스튜디오 안팎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상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